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11월 27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인과관계 논리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라는 제가 제목을 붙여서 저의 견해를 제일 먼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전 세계 언론의 정보 홍수 속에서 우리는 필요한 바늘 찾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AI는 상관관계 알고리즘이다. 아직 정합성이라는 용어를 배우지 못했다고 한다. 정합성이라 그러면 상당히 논리적인 세계에서 나오는 용어고요. 그러나 정부 정책에서도 나오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상관관계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관련된 많은 정보를 질문자에게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검색 엔진 속에서 우리가 뭘 찾으려면은 이 컴퓨터가 이 컴퓨터라기보다도 플랫폼에서 찾아주고 있죠. 이제 어떤 분야에서 내노라 하는 전문가는 없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AI는 학습형이어야 하고 선생은 창조적인 생각을 해서 가르쳐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선생도 AI를 통해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전달한다면 학생들은 스스로 그거를 이미 배우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새로운 거를 배울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과학의 발전 단계가 첫째가 분류를 하기 시작했었고 두 번째가 상관관계까지 발전을 했고 마지막에 인과관계로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과학의 단계는 이 세 가지를 다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과관계를 처음 연 사람은 뉴턴입니다. 자연과 우주를 이해하는데 물리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물리학에서 시작한 인과관계는 이제 인간 사회의 모든 면에서 사회, 정치, 경제 면 등의 면에서 충분히 적용하여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싱킹 브릿지 타임즈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렇게 또 말씀드려 볼 수 있겠고 아직 스스로의 스터디 단계이지만 간헐적으로 정액해 보는 내용들을 이미 많은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많은 이해와 격려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인과관계 논리, 논리야 놀자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골드만삭스, 내년 한국경제 1.8% 성장에 그쳐 미중 긴장은 한국의 기회, 김창현 기자가 머니투데이에서 보도했습니다. 2025년 한국 거시 경제 전망 간담회를 열었답니다. 한국 내년 GDP 성장률 1.8% 예상한다. 중국은 2분기 관세 충격 점친다. 내년에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니까. 그리고 한국은 기준금리는 2.25%까지 인하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권구은 골드만삭스 아시아 담당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내년에는 수출이 둔화할 가능성이 높아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대만의 경제 성장률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시장의 우려와 달리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이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IT 기기 등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았다며 미국이 중국산 전품목에 높은 관세를 부여하면 전 세계 무역 장벽이 높아져 한국의 하방 위험이 커질 수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다 이렇게 견해를 밝혔답니다. 의류 및
물량 물품은 미국이 당장 자국 내 공장을 건설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고 해당 시장 규모가 1,000억 달러임을 감안하면 한국 수출의 업사이드 상방 요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부담으로 적용하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라며 AI의 역할이 국내에서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전체 인구의 30%에 달하는 지역에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뒤집으려고 하기보다는 일정 부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저도 인구 고령화 문제는 자연현상이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자라는 견해를 또 쭉 말씀드려왔죠. 개인적으로 국내 우리업체에서 OEM으로 제조 수출하는 미국 뉴욕 브랜드 갭을 얻어 입고 있다. 이런 표현을 제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이 맨날 똑같은 옷을 입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갈아입고 있어요. 똑같은 청색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가지고 수출하는 미국 뉴욕 브랜드 갭입니다. GAP. 유대인 업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무슨 통상 제가 얻어 입는 데니까 그 얘기는 해야 되겠죠. 아마 세아통상이라고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세아철강 이런 데하고는 다른 업체로 알고 있어요. 이름은 세아라고 똑같지만은 내막적으로는 더 자세히 못했지만 거기에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이 좀 알아가지고 가끔 수출품을 얻어 입고 있습니다. 입어보니까 좋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한국인 43세 때 노동소득 정점 61세 직후에는 적자 인생 이석주 기자가 국제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쭉 긴 내용을 제가 표로 만들어 봤는데 17세의 노동소득이 연간입니다. 34만 9천 원. 61세에 2,373만 4천 원이라고 그러고 가장 고소득이 됐을 때가 43세 평균 4,289만 6천 원이 됩니다. 그 나온 내용만 가지고 보면은 17세의 소비가 무려 4,100만 원이나 돼가지고 적자가 4천만 원 정도 선까지나 된다. 그리고 43세 때는 물론 이제 버는 것보다 쓰는 돈이 작아가지고 남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61세 때는 버는 것보다 쓰는 돈이 많아서 이제 61세부터 적자 인생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버는 돈보다 많이 쓰는데 어떻게 살 거냐? 그거 그동안에 모아둔 돈 가지고 써야 되겠죠. 17세에 이렇게 돈을 많이 쓴다는 거는 자기가 쓴다기보다도 고등교육 내지 대학교 이런 거로 해서 사실 부모가 쓰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통계가 2022년 국민 이전 계정이라는 자료 발표를 통계청이 했습니다. 노동소득에 대해서 그 용어를 좀 정의를 해준 개념을 소개하고 있고, 이렇게 그 표로 된 것을 그래프로 보면은, 이 파란색이 이 노동소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가 주황색이고, 수지는 이제 제가 녹색으로, 제가 한 개보다도 이제 이 엑셀이, 그렇게 한 거죠. 그럼 61세 때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아지는데 그럼 61세를 넘어선 저 같은 7자가 들어가는 세대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그러면은 결국은 이 주황색 소비를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소비가 43세 때 쓰는 거하고 크게 별반 차이가 없어요.
뭐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도 한 30대부터라도 많이 벌기 시작했을 때부터라도 지금 쓰는 거가 더 줄었긴 줄었습니다만은 소비는 그렇게 줄진 않았다 하지만은 거의 이제 지금 61세를 넘어서 10년이 지난 지금 입장에서는 결국은 생존하기 위해서는 버는 돈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쓰는 돈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61세까지만 통계가 나왔는데 70대도 좀 통계 좀 내주지 그랬어. 70대는 버는 돈이 없으면 뭐 가지고 사느냐? 그러면 연금 가지고 사는 거겠죠. 그렇게 돼서 연금도 노동소득은 아니죠. 그러면 노동소득은 아닌데 그러면 그래서 그걸 뺐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70대가 되면은 소비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줄인 것도 없어요. 술, 담배 계속 하죠. 죄송하지만 지금 제가 이 방송하는 거 소주 한 병 먹고서 하는 거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젊었을 때도 뭐 그렇게 그 소비는 많이 안 했다. 돈이 어디다 들어가느냐. 애들 키우고 하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젊었을 때에는 이 소비가 이것뿐이 여기 43세 때 2,500만 원 쓴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43세 정도면은 아마 그 대기업이나 뭐 이런 데 다녔던 분이나 어디라도 아마 솔직히 얘기해서 룸사롱 같은데 젊은 아가씨들 있는데 룸사롱도 다녀봤는데 자기 돈 가지고 먹었겠습니까? 접대 관계로 회사 돈으로 먹었겠죠. 그러니까 그 쓰는 돈은 옛날보다 그렇게 크게 줄이진 않고 살지만은 나머지 그 소비 행태 뭐 이런 거는 공금 등을 많이 썼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이제 민간이니까 괜찮지만은 공공자가 들어가는 그런 정치하는 애들은 그 공공 가지고 먹으면은 이제 이 정치인 자격 박탈이죠. 내로남불이 아니고 공무원 할 사람이면은 업자 돈으로 술 얻어 처먹어서는 안 되죠. 근데 뭐 제가 술 얻어 처먹었다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접대 관계라든가 이럴 때는 제가 돈도 써봤고 또 얻어 먹은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의 생활이 그랬었다 하는 얘기까지 좀 파생적으로 이상하게 얘기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한국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리아 웨이브. 이미 여러 번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2024년 6월 현재 어떤 경우는 9월 현재라고도 얘기하는데 가계 신용 전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913조 8천억 원 이랍니다. 거기에 그 가계부채는 1795조 주택담보 그 중에서 주택담보가 1112조 원이고 신용대출 저도 이거 신용대출 속에 들어가는 사람일 거예요. 683조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채 상환 비율은 38.3%됩니다. 그리고 가구 수가 2273만 세대인데 그러면 한 가구당 우리나라가 8,400만 원 빚을 지고 있다. 근데 연봉은 4,300이다. 그러면 거의 따블이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 갚아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부채 상환 비율이 38.3%인데 70% 이상을 자기 소득에 갚아가는 세대는 275만 명이나 되고 그 다음에 그 100% 이상 소득보다도 더 갚아야 되는 인구 수도 있는데 그게 157만 명이나 된답니다.
어떻게 자기 소득보다도 그 더 많은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 이런 것도 우리나라 현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 경제는 수출 부진으로 추가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자는 내수 회복 속도가 한국 경제의 성장을 2%대 달성을 좌우할 것이라며 수출과 관련돼서는 반도체 이외의 호조 상품이 한정돼 있어 성장 모멘텀이 약하다고 진단했다. 어쨌든 경제 성장을 해야 우리가 소득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데 추가 성장 동력이라고 하면은 은퇴를 하는 입장에서 얻은 지식 정보로 가지고는 이 방위 산업 아닐까? 그다음에 우선순위가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 SMR AI가 또 돌아간다 그러면 AI를 돌리기 위해서는 많은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력이 필요한 이유는 또 데이터 뱅크가 크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전력이 많이 소모된다. 그러면은 이제 원자력 이런 쪽으로 그러면은 개인 소득하고 이게 결국 낙수 효과에 의해서 언젠가는 돌아올지 모르지만은 참 어려운 얘기죠. 그러나 예의 나타나는 정책은 최근에도 그렇고 정권이 누가 잡든지 간에 우리나라는 부동산 재개발 정책이나 뭐 그 그린벨트 지역을 해체해서 뭐 주택을 짓는다든가 어떤 정권이 들어서라도 그 부동산 정책으로 뭘 좀 내수 진작 효과를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재개발 정책이 또 다시 떠오른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말로는 뭐 옛날에도 MB 때 기업가 정신 어쩌고 저쩌고 뭐 했지만은 이제 그 사회가 4차 산업 시대라고 그런다면은 어떤 젊은 세대라든지 미래 세대에 의해서는 우리나라가 서비스 계통의 업이 좀 더 발전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추가, 내수를 위한 추가 성장 동력, 어, 그런 게 뭘까? 그러면은, 어떤 분들을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적어도 내수에 의해서 경제가 돌아가려고 그러면은 인구가 1억 명은 돼야 된다. 그럼 우리나라는 그 반뿐이 안 되니까 결국 수출 주도형인데 어쨌든 그래도 내수가 어떻게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뭐가 돼야 되느냐. 아무래도 뭔가 서비스업, 요즘에 뭐 K-팝이라든지 K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이 IT 이런 계통으로 해가지고 또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인터넷 등을 통한 어떤 창업 활동 이런 거에 의해서 내수가 좀 활성화돼야 되지 않겠냐. 하지만은 지금 이 문호가 개방된 입장에선 서비스업도 우리나라 케이팝 뭐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만은 사실은 내수와 그다음에 그 외수라고 그러면 표현해야 되나요? 수출 등 이게 경계선이 무너진 거 아니냐. 다 같이 뭔가 전 세계적 글로벌적으로 뭔가 서비스업의 성장 동력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튜브도 그 일환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긴 합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도 있겠습니다만은 자 다른 면으로 돌아가서 고려한 한화 호주소 동맹 강화 현지 BESS 첫 상업화 협업. 이 B는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로 이해가 됩니다. 김기혁 기자가 서울경제에서 보도했습니다.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등 공급사의 한화 우협 우선 협상자로 선정했다. 고려엔이 아크에너지 고려엔 호주 자회사 이름이고 뉴 사우스 웨일즈에 14년간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2022년 9월 고려엔과 하나그룹은 아크에너지와 하나임팩트의
미국 자회사인 HPS 글로벌 간의 지분 교환을 통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예, 전에 들은 뉴스로는 왜 그 하나그룹이 외국 자회사 이름을 빌려 가지고 그 고려엔하고 그 지분 교환 이런 투자를 하냐 그랬더니 고려엔 그 정관에 국내 기업은 안 된다. 그런 게 있대요. 그 왜 정관을 그렇게 만들어냈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지분 교환 통해 가지고 외부 자원을 우호적 지분을 끌어들였다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아크 에너지 호주에 있는 그 고려엔의 자회사가 뉴사우스 웨일즈의 전력망 안정성을 높이는 데 이제 기여하게 되는 계약을 14년 동안 계약을 했는데 실제 그 제품을 그 설계 구매 시운전은 한화가 담당하기로 했다는 이 상업화 협업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런데 고려엔이 제련업체인데 고려엔이 전기의 강한 원인은 뭘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전기분해에 의한 재련업이기 때문에 재련업은 막대한 전기분해로 인한 전기를 소모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기업하고도 틀리게 조직에서 전기부라는 게 그 별도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든 안정적인 전원 공급에 대한 전기 기술자들이 연구해 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거를 제가 왜 아냐 그러면은 뭐 고려아연을 제가 또 심사를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내로남불, 영풍, 행동주의 표적됐다. 고려엔 표심 향방 변수. 자, 영풍에 대한 비판적인 이 뉴스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정우진 기자가 디지털 타임즈에서 보도를 했어요. 2%대의 영풍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머스트 자산운용이 영풍을 향해 주주가치 제고 방안과 함께 거버넌스 지배구조 문제를 제기하면서 경영권 분쟁의 새 변수로 떠올랐다. 한마디로 영풍은 고려엔을 그렇게 공격을 했지만은 사실 너희들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내로남불 아니냐 니들이. 영풍 자사주 배당의 거버넌스까지 역풍이라는 소제목으로 그 고려아연의 주주가치 훼손 이런 걸 공격하지만 오히려 자신들이 보유한 자사주 비중이 더 높은 상황이다. 고려아연보다 자사주를 더 가지고 있대요. 자기 주식 보유가. 그러면은 영풍 자체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노력한 게 뭐이니? 니들은 고려아연 보고 그걸 요구하면서 그래서 영풍 MBK 이하 MBK라고 그러면은 이제 영풍은 뭐 그러니까 MBK가 이제 경영권을 뺏으려고 지금 주도하는 그런 대로 봐야 되겠죠. 명분 중 하나가 거버넌스 개선으로 최윤봉 고려원 회장의 독단 경영을 문제 삼고 있었다. 하지만 머스트 운영은 MBK 영풍이 공시한 고려한 신규 임원 후보 명단을 보며 한 번도 같은 감정을 느꼈다. 여기서 감정이란 영풍이 왜 한국에서 청산가치 대비 가장 싸게 거래되는지를 이해하게 된 매우 참혹한 순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고수익 명분가천 머스트 운영 주주로 고려엔에 손을 들어줄 것 같다. 실질적인 기업 거버넌스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함이 없는 형식적인 답변을 영풍에서 한다면 더 공격적인 행동주의 펀드로서의 행동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그 기사화냈네요. 맞는 얘기일 겁니다. 최윤범 회장 측 고려인 지분 17.05%에서 17.18% 소폭 늘었다. 박정홍 뉴스원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가족 등 특별관계자 0.13% 장내 매수. 그렇게 많이 매수해도 규모가 크다 보니까 요것뿐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최윤범 회장의 작은아버지 막내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규 회장이 경영하는 영풍정밀이
15,800여 주 0.08%, 최윤범 회장의 모친인 유증근 경험문화재단 이사장이 3,000여 주 0.01%, 최씨 일가 회사로 분류되는 유미개발이 7,200여 주 0.03% 등을 확보했다. 이들의 장내 매수 기간은 이달 15일에서 22일로 취득단가는 최소 92만 9,938원에서 최대 101만 7,993원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현재 경영권을 분쟁을 벌이고 있는 MBK 파트너스 영풍의 지분은 39.83%고 최 회장 측 지분은 우호 세력을 포함해도 35.4%에서 35.53%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지분은 좀 부족한 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의사결정 대결이 일어난다면은 질 게 뻔한데 지금 나오는 뉴스들의 흐름을 보면은 마지막 남은 히든카드는 국민연금일 것 같습니다. 이 어저께 방송한 건가? 아니, 어저께인가 오늘 했죠. 삼성물산 등등 했을 때도 그 제일모직과 그 삼성물산의 합병 때도 그때 뭐 박근혜 언니가 뭐 압력을 줬는지 모르지만은 국민연금이 엘리엇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삼성 쪽에 손을 들어줌으로 인해서 그 합병이 통과가 됐었죠. 어쨌든 임시주주총회가 열리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실제 그 의사결정을 하는데 국민연금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나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정부기관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관여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정부 손에 고려한 경영권 분쟁이 결정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뉴스들이 상관관계 알고리즘에 의해서 검색이 됩니다. 무쓸모 영풍 주식 정리한다. 300억어치 매각한 최윤범가. 최신에도 영풍 그 주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많이 매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반대로 장영진 영풍그룹 보면 영풍 0.68% 지분을 차남한테 매각을 했고 또 240억 원어치를 계열사 CK에 또 매각을 했다. 이런 뉴스들이 있는데 그 매각을 해서 번 돈들은 뭘 했냐? 또 고래인 주식을 은근히 끌어모았다는 얘기예요. 그와 관련된 뉴스로 장씨일가 영풍 팔고 고려한 매지 왜 최유라 딜사이트라는 데서 5월 14일 날 오래됐어요. 경영권 분쟁이 이슈화되기 이전에 영풍이 1월에서 5월 사이에 그 지분율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네 거는 줄이면서 고려한 주식을 이 영풍 계열사들이 대거 사모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영진 영풍고민이 개인 회사와 영풍 계열사를 통해 고려한 지분을 매집 중인 반면 영풍 지분을 팔고 있는 배경에 관심을 쏠리고 있다. 한마디로 후에 나오는 분석 의견이지만 경영권 분쟁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경영권 분쟁이 이슈화되기 이전에라도 장씨가가 고려인 지분을 은근슬쩍 조금씩 매집했다는 그 소문은 끊임없이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그 정보를 최씨가가 모를 리도 없고 설마 하다가 고려인의 그 발전만을 위해서 최씨가는 노력을 했다는 얘기인데 뭐 크게 관여 안 하다가 결국은 분쟁의 이슈가 배당 때문에 발생한 거로 예상이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만은
어, 앞서 얘기한 대로 장시가가 내로남불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행동주의 이제 펀드도 공격을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그 공개 기업이나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은 명분도 중요하고 남을 공격하기 이전에 너부터 깨끗해라. 이런 얘기가 맞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차관, 뭐 이제 좀 식상할 정도로 계속 그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데 에, 뭐 경영이라는 것이 결국은 돈을 버는 거지만은 에, 어떤 그 투명성 내지는 도덕적 명분, 에, 경영적인 차원에서의 도덕적 명분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메이시스 3분기 실적 발표 연기 직원이 최대 1억 5,400만 달러의 비용을 숨겼다고 밝혔다. 야후 파이낸스에서 브룩 디 판마 선임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오류 회계 발생 항목. 거기에 이제 그래서 이게 처음 듣는 용어인데 에러니우스 어카운팅 액츄럴 엔트리즈. 이게 뭔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잠깐 비용을 썼는데 비용이 안 나간 것처럼 숨겼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회사 쪽에서는 메이시스 숨긴 그 1억 5,400만 달러가 연간 비용의 1% 미만에 불과하기 때문에 크게 뭐 의도적으로 한 것 같진 않은데 왜 그랬는지 어차피 이 회계 책임 담당은 관뒀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해먹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 더 일찍 잡히지 않았는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물어볼 질문이지만 때때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돈을 해먹었다면은 거꾸로 비용을 더 쓰게 해놓고 쓴 것처럼 해서 돈을 빼먹는 방법은 있어도 이거는 비용이 실제 나갔는데 비용을 숨겼다 얘기하니까 왜 그럴까? 저 같은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무식해가지고. 최근 경영진이 이끄는 특별조사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빨리 밝혀서 3분기 실적을 공시를 해야 되는데 이 특별조사팀이 1997년부터 2019년에 은퇴할 때까지 이 직책을 맡았던 메이시스의 CFO이자 수석 부사장인 카렌 호게이씨 이번에 조사 멤버에 들어가고 메이시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였으며 지난 10월 은퇴한 엘리사 가르시아와 존스데이가 LLP에서 은퇴한 댄 레이디도 메이시와 들어와서 최고의 선택으로 이거를 조사한답니다.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 이름이 메이시스 모양이에요. 이 메이시스와 관련된 영화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산타 나오는 게. 그런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회계 오류가 현금 관리 활동이나 공급업체 지분에 영향을 미쳤다는 징후는 없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숫자를 분식 해결했다 그런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조사를 하는데 수사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것이다. 이번 조사팀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수익 감소 항목에서 블룸버그 컨센서스 추정치와 비교하여 메이시스가 3분기 예비 실적에서 공유한 내용입니다 하면서 순매출이 47억 4천만 달러 예상치보다 조금 줄어든다는 얘기고 조정수당 순이익이 0.01달러의 손실에 비해 보고되지 않았다. 동일 매장 매출이 1.3%대에서 1.4%, 49%대로 내려갈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그 심볼, 이런 백화점 그 홍보하는 이런 그 홍보 화면이 미국의 어떤 영화들을 보면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장면이네요.
그래서 분식회계, 저도 그 스루포트 회계를 하면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 이런 거를 많이 제시를 하는데, 이 왼쪽은 그 위키백과에서 분식회계에 대한 용어 정의를 얘기한 거고요. 오른쪽은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제 영어를 이게 콩고리씨로 만든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메이크업 어카운팅이라고 했거든요. 윈도우 드레싱 세틀먼트는 분식 결산이라고 번역이 되고, 또 어카운팅 프라우드는 회계 사기,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백과 쪽에서는 그 윈도우 드레싱 세틀먼트 요 메이크업만 빼놓고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쨌든 그 분식이라는 게 사기성이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도 없지만은 좋은 뜻으로 얘기한다면은 이익을 좀 조정 정도 한 걸 가지고 무슨 사기를 쳤다고 그러냐, 기분 나쁘게. 왜? 법인세 정감을 위해서 조금 좀 손을 봤는데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냐. 실무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나만 하냐? 다들 하는데. 예, 그래서 저는 메이크업을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내가 좀 있는 그대로가 아니고 자꾸 공시를 하고 외부로 나가야 되는데 내가 좀 화장질 좀 해. 그래, 코스메틱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래, 니들 코스메틱 했어? 분식회계 했어? 이실 짓고 하라오. 이렇게 얘기해도 분식이란 얘기하면은 죄를 진 줄 알고, 죄는 죄예요. 형법에 들어갑니다. 이게 분식회계는. 그래서 시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코스메틱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이크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될까? 근데 저는 코스메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이제 러시아를 직접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된 뉴스지만은 요게 그때 나온 거를 보려면 좀 돈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일주일 후에 공개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레터 형식으로 좀 공개하는데 피터 자이한이 상당히 제가 그 괜찮은 지정학자다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관 에이크 톰스라고 우리는 지금 발음을 하죠.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의 그 미사일을 이제 펑펑 쏘대고 그 다음에 그 크루스콘과 우크라이나가 그 일부 점령한 지역을 통해 가지고 또 쏘고 있고, 북한군이 또 거기에 북러 협정에 의해 가지고 북한군이 거기에 참전해 있는데 이 미사일 때문에 많이 죽었다 하는 뉴스가 이미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트럼프가 취임하고 러시아와의 협상을 시작하면 이제 또 다른 카드를 갖게 되었다. 뭐 이런 의견을 좀 요약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딴 데에서 또 얘기하겠지만은 북러 협정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공식 취임을 한 이후에 북미 대화가 이루어진다면은 이게 북러 협정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11월 27일 날 어저께 밤에부터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서울 역대 11월 중 적설 최고치 기록 28까지 눈비 계속, 서울 기상 관측소 기준 16.5cm가 내렸답니다. 요거는 광화문을 보이는 세종대왕상이 보이는 쪽에 그 사진이 찍힌 장면이고, 밤에 내릴 때 눈을 치우는 그런 거고, 요거는 지방 도로에 눈 제설차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소개한 이 피터 제이하는 우리가 지금 살면서 여러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많은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수십 년 동안 이 얘기 범주 내에서 돌아갈 거다. 기후변화, 인구 감소, 탈세계화에 대한 뉴스들이 주정을 이룰 거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이번에 그 미국 내에서 여행 문제 트리오라고 해서 추수감사절에 광범위한 폭풍이 불어오고 북극에 추위가 밀려내려고 호수 효과로 인한 눈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1월에 우리나라 한반도에 온 것도 북극의 추위가 내려오고 따뜻한 상대적으로 그 바다물의 온도 때문에 한반도 주변에서 급성장한 그런 구름물이 나가지고 눈이 쏟아진 거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메리 길버트 CNN 기상학자가 보도한 제목이고, 야후 그 첫 화면에 뜬 거는 2월 이후 가장 추운 기온, 대규모 추수감사절 폭풍으로 여행의 차질.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에 그렇게 여행들을 많이 하는 모양이죠. 이 기후변화에 의해서 그 여행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거를 첫 이슈로 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총체적 난국 중 배터리 왕의 조롱 2달 만에 충격 사건. 김리안 기자가 한경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의 조롱 2달 만에 무너진 유럽 배터리의 꿈이라고 했는데, 유럽에 노스볼트라는 게 있는데 7년 만에 좌초했답니다. 한마디로 작은 경색 우려해 그냥 중국 기술 이전 받자 라는 식의 이제 그 견해가 나왔었던 얘기예요. 어쨌든 중국이 전기차로 발빠르게 ESG에 적응하면서 중국도 자기네들 생존할 길을 빨리빨리 찾은 거고, 시진핑이도 사실상 공대생이기 때문에 그런 머리는 돌렸기 때문에 이유가 그렇게 나가 우리가 그러면 빨리빨리 해야지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 트럼프는 그건 천천히 가도 돼. 드릴 베이비 드릴 그냥 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에너지 솔루션하고 SK온 유럽 공장을 짓고 있지만은 UBS의 팀부시 배터리 애널리스트는 유럽에서 한국 기업들은 확장을 멈췄고 중국 기업들은 건설을 중단했다고 일축했다. 이유가 뭐 배터리 해서 친환경 ESG, 그 유럽이 2차 대전 후에 선진국이라고 해서 복지를 중요시해 가지고 사회 민주주의 성격으로 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ESG까지 하면서 그게 선진국인지 알고 굴뚝공장은 저 중국이나 하라고 그래. 한국 같은 나라에서. 그럼 거기서 물건 싸게 들어오면 될 거야. 그런데 웬걸? 중국이 우리도 좀 굴뚝 줄여야 되는 건 맞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전기차 미리 갈래. 해가지고 다 당하고 있는 거죠 지금. 중국이 그러니까 그 건방진 거예요. 유럽 애들도. 중국 애들은 굴뚝 공장 가지고 그 싼 인건비에 나오는 어떤 의류품이나 중간 기술 정도만 계속 그 생산해내는 그 정도로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웬걸 중국이 최첨단 산업으로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당하고 있는 거니까 미국부터 뜨거라. 얘네들 더 키우면 안 돼. 그러니까 그 기술적인 발전이나 이런 거, 물론 중국이 스파이 짓을 했고 뭐 한 거는 다 뭐 나쁜 짓을 해가지고 그렇게 발전을 시켰다는 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그걸 인정한다 그래도 어쨌든 이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중국 죽이기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도 중국은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좀 행보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옳고 그름의 싸움이 아니죠. 힘의 관계는 옳고 그름의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세냐,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니까 우리가 이 세계 정세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으로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어떤 놈이 힘이 세냐, 그쪽에 붙어야 된다. 이게 현실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금투세 폐지와 상법 개정, 민주당 어디로 가나라는 제목으로 전혜원 기자가 시사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자관, 금투세는 그 야당이나 뭐 이런 데서 만들어 놓고 지금에 와서 금투세 보류를 그 더불어민주당도 오케이 한다는 얘기면은, 원래 국민의힘 보수 쪽에서는 원래 금투세 이런 거 안 하고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 활성화해야 된다고 해서 반대했던 건데, 야당도 오케이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명분을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이 금투세하고 상법 개정하고 이렇게 그 맞교환하는 어떤 그 협상을 했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민주당 내에서도 금투세를 보류하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상법 개정에 대한 강렬한 그 이슈 그 명분이 민주당 내에서도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제가 생각해 보는 것은 국민의힘은 어떤 그 다르게 해석하기보다는 상법에서 이사회가 이 회사 이익을 위해서 뛰어야 된다는 거에 거기에 이제 총주주라고 넣었지만은 총주주라는 말을 넣으려고 그러면은 핵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은 국민의힘은 자유자본주의 강령을 그러면은 채택하고 있는 거냐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러면은 상법 개정이 불효한 거예요. 그 왜냐? 자본주의란 것은 일주일표이기 때문에 표를 많이 가지고 있는 놈이 근데 꼴리는 대로 하겠다는데 아까 그 앞에 얘기한 그 영풍 MBK 고려엔 경영권 분쟁에서도 결국은 지분 많이 가지고 있는 놈이 이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아니냐. 그럼 더불어민주당은 사회민주주의 강령을 채택하고 있느냐? 민주당 강령을 좀 봐야 되겠어요. 국민의힘 강령도 그렇고. 그러면은 민주당이 상법 개정하고 그런 거가 좀 뭐 딜레마에 빠졌다 그러면은 그게 너희들이 얘기하는 거는 협동조합으로 해결 방법이 있지 않냐? 총주주를 위한 이사회가 움직여야 된다? 그 협동조합이 딱이네 딱. 그래서 협동조합법으로 해결하라. 내가 한 수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1인 1표 아니냐. 총주주가 협동조합이란 건 총주주죠. 그런데 협동조합은 누가 주식 지분이 많아도 그거는 의사결정하는데 그 채택을 그렇게 강령을 안 하고 있습니다. 1인 1표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의 자본금을 냈고 나는 까놓고 얘기해서 1원을 자본금을 냈더라도 내 목소리가 크고 내가 그 조합원들의 그 견해를 내가 휘두를 수 있다면은 내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협동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협동조합이라는 게 잘못하면은 공산주의 몰리고 프로파간다 뭐 이런 거로 해서 돈은 없더라도 선동 프로파간다 정치를 해서 내가 경영권을 뺏어올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민주당 애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지금 상법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웃기는 짬뽕 같은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독점, 트럼프의 팀이 새로운 외교적 추진을 위해 북한의 김 위원장과 직접 대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소식통은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밝혀지지 않는 소식통이겠죠. 트레버 허니컷 로이터입니다. 우리는 이미 미국과의 협상에 대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라고 김정은 동지께서 얘기를 했답니다. 어쨌든 미국 트럼프가 이번 페루에서 열린 에이펙 회의에 중국 시진핑한테
마지막 회담이 됐지만은 바이든은 중국이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해 지렛대를 사용할 것을 요청했다. 이게 한겨레 경제가 계속해서 요거 이용해 먹고 있어요. 그 북한과의 관계를 위해서 윤 정권이 중국의 지렛대를 이용해라. 완전 친중적인 발언을 하고 있죠. 한겨레가 사설로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미러 대화부터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왜냐하면 북로협정이 전에 그 트럼프 일기 때에는 북로협정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바이든 때 북로협정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러시아의 그 파병까지 갔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북미 협상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사실 그 트럼프하고 푸틴이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야, 우리도 북한하고 좀 좋은 관계가 돼야 되거든. 걔네들 뭐 그 자관 어느 정도는 핵 있는 거 그냥 용인하고 문호 개방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왜 그러는지 알지? 러시아 당신들하고는 적이 아니야. 중국이 적이야, 적. 응? 그러니까 우리 협조할 수 있잖아. 아마 이렇게 먼저 얘기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북러 대화가 돼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에 반해서 중앙일보 그 사설 칼럼은 일본판인데 이제 또 그 트럼프 아저씨 또 공격하는 그런 또 칼럼을 냈네요. 머니머신 한국의 길. 트럼프가 한국 보고 머니머신이라고 돈을 좀 내놓으라고 하는 쪽으로 좀 비판적인 이런 표현이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관 뭐 여러 가지 트럼프한테 희망 걸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강소국 국가 경쟁력 시대니까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산업 경쟁력을 쌓는다면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대통령이 트럼프와 잘 지내기 위해 골프 연습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거래에서는 플러스 알파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면서 골프 연습한 거에 대해서 좌파 언론들이 매우 공격을 했지만은 실제 골프를 안 치더라도 이미 저도 했지만은 그런 쇼맨십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베는 직접 갔지만은 윤 대통령은 당신 트럼프하고 나 골프 칠 수준은 돼. 하는 거를 미리 메시지를 던지는 거 아니냐 이게야. 그러니까 당선이 되고서도 조선업 우리 좀 도와줄 거지? 라고 직접 통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앞에 먼저 소개한 내용하고 이렇게 봐서는 좀 반하는 겁니다만은 그 제 생각에는 그 트럼프한테 계속 그 비판적인 거를 그 보수 언론이나 진보 언론이나 다 트럼프를 공격하는 그런 이유가 트렌드인 것 같은데 그 한국 언론들이 좌파들이 그 장악을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트럼프 아저씨한테 아주 우호적인 뉴스를 보도하는 매체는 없는가? 긍정적인 측면만 보는 그런 뉴스는 왜 우리나라에는 안 보이지? 물론 일본 언론에서도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를 플러스적으로 보는 현실적으로 당장 관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게 아니고 미래 한국을 위해서 트럼프 아저씨가 한국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다는 긍정적인 그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언론을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싶어요. 그런 언론은 왜 우리나라에는 없을까? 트럼프가 맨날 그 장사꾼으로만 비유하는데 좋다 이게요. 장사꾼에 상대하는 우리의 협상 전략을 이렇게 해서 자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그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익을 위한 트럼프하고의 협업, 이게 가능하다는 그런 언론 뉴스를 보고 싶습니다. 이상 좀 길었습니다만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